강미숙은 창밖으로 내리는 가을비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 그녀의 삶은 점점 더 외로워져 갔다. 아들 준호와 딸 수지는 전화 한 통조차 귀찮다는 듯 드물게 걸어올 뿐이었다. 어머니, 또 무슨 일이세요? 준호의 전화는 늘 같은 말로 시작되었다. 미숙은 그 말투에서 귀찮아하는 기색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아니, 건강은 괜찮아. 내가 잘 지내나 싶어서.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자주 못 들리네요. 나중에 시간 되면 찾아뵐게요. 대화는 단 몇 분 만에 끝났다. 미숙은 아들이 자신을 걱정하기는커녕 형식적으로 의무를 다하려는 듯한 말투에 가슴이 아팠다. 딸 수진의 태도는 더 심각했다. 간혹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 척했지만 실상은 다른 목적이 있었다. 엄마, 혹시 요즘 돈 좀 모아둔 거 있어요? 제가 이번에 좀 필요한 일이 있어서요. 돈? 내가 힘들다니 마음이 아프구나. 그런데 나도 이제 여유가 없어서. 엄마는 집도 있으시잖아요. 그걸로 대출 받아서라도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요즘 저 정말 힘들어요. 미숙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딸이 자신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저 재정적으로 의지하려는 모습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 수지는 미숙의 대답에 냉소적으로 말하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알겠어요, 됐어요.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자식들의 대화에서 더 이상 애정이나 존경을 느낄 수 없었다. 그들은 어릴 적 미숙이 헌신적으로 보살피던 자식들이 아니었다. 그들의 말과 태도에서는 미숙을 부모로서가 아닌 마치 필요할 때만 찾는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기는 느낌이 점점 짙어졌다. 미숙의 건강은 악화되었지만 자식들은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 관절염과 허리 통증으로 인해 혼자 움직이는 일이 점점 어려워졌고 병원을 다녀오는 길도 고역이었다. 그녀는 외출 대신 창밖으로 거리의 풍경을 바라보며 하루를 보냈다. 그러나 자식들은 그런 어머니의 삶을 조금도 궁금해하지 않았다. 전화가 오는 날이면 미숙은 설레며 전화기를 들었다. 하지만 대부분은 짧은 대화 후에 끝나거나 아예 다른 목적으로 걸려온 전화였다. 엄마, 혹시 요즘 요양원 같은 데 알아보셨어요? 이제 혼자 계시는 건 좀 힘드실 것 같아서요. 내가 내 집에서 사는 게 더 편하다. 요양원은 아직 생각해 본 적 없구나. 그래도요. 저희가 바빠서 자주 못 들리잖아요. 혼자 계시다가 무슨 일 생기면 어쩌시려고요? 그들은 미숙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오히려 어머니가 요양원으로 가는 것이 자신들의 생활에 더 편리할 것이라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미숙은 자식들이 더 이상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그들의 태도에서 느껴지는 무관심과 냉혹함은 그녀를 더욱 고립시켰다. 요즘 많이 쓸쓸하구나. 너희들이랑 자주 보고 싶고 옛날처럼 같이 지내면 좋을 텐데. 어머니의 말을 듣던 자식은 냉소적으로 웃으며 대답했다. 엄마, 그런 말씀 이제 그만하세요. 저희도 애들 키우고 일하느라 정신없어요. 엄마를 어떻게 매일 신경 써요? 현실 좀 보세요. 미숙은 말문이 막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딸은 한술 더 떠서 대화를 끊으려는 듯 말했다. 엄마, 저희도 인생이 있잖아요. 어릴 때 다 키워줬으면 된 거 아닌가요? 이제 엄마도 알아서 하셔야죠. 미숙이 말을 잇기 어려워하자 수지는 더 날카로운 말을 던졌다. 엄마가 이러시는 거 솔직히 우리한테 부담이에요. 어릴 때 우리 키워주셨다고 고맙긴 하지만 그게 평생 감사해야 할 일은 아니잖아요. 미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자식들이 부모로서의 자신을 완전히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 그녀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자식들은 그런 어머니의 감정 따위엔 관심도 없었다. 어머니가 외로움과 건강 악화로 자식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매번 묵살당하자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깊은 상처를 입었다. 자식들의 냉담한 태도는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이제는 명백한 회피와 거절로 변했다. 어느 날 미숙이 자식들에게 마지막으로 애정을 담아 말했다. 그래도 엄마가 너희를 키우며 얼마나 행복했는지. 너희를 위해 헌신한 세월이 있었는데. 그러나 수지는 냉소적인 말투로 이렇게 대답했다. 엄마, 그건 과거의 얘기고요. 지금은 저희도 저희 가족이 더 중요해요.
엄마도 이제 혼자 살아가는 법 좀 배우세요. 미숙은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없었다. 자식들의 말과 태도는 그저 독침처럼 그녀의 마음을 찌를 뿐이었다. 자식들에게 더는 기대할 것이 없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을 때 미숙은 절망감을 넘어 무력감을 느꼈다. 어느 날 자식들이 함께 찾아온 것을 보고 놀랐다. 함께 오는 일은 드물었고 예상치 못한 방문은 설레게 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어쩐 일이니? 둘이 같이 오다니. 무슨 일이 있어? 엄마 요즘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의한 게 있어요. 긴장한 표정으로 그들의 말을 기다렸다. 잠시 머뭇거리더니 요양원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엄마가 혼자 지내시는 게 이제는 너무 위험해 보여요. 그래서 요양원을 알아봤어요. 간호사들이 24시간 돌봐주고 엄마가 편하게 지내실 수 있는 곳이에요. 미숙은 크게 놀라며 손을 저었다. 요양원? 내가 왜 그런 데를 가야 하니? 이 집이 제일 편한데. 자식들은 미숙을 요양원으로 보내기 위해 교묘한 설득과 압박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다정하게 접근했지만 미숙이 단호히 거부하자 점점 태도가 달라졌다. 엄마, 이제 혼자 사시는 게 너무 위험해요. 건강도 점점 나빠지고 있으니까 걱정되잖아요. 요양원은 정말 좋은 곳이에요. 간호사들이 항상 엄마 옆에 있어 줄 거고 프로그램도 많아서 심심할 일도 없어요. 미숙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내가 왜 집을 떠나니? 너희 아버지랑 살았던 추억이 다 있는 집인데. 여기서 떠나라고? 그런 말 하지 마라. 준호는 어머니의 반응에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엄마 여기 혼자 계시는 게 저희한테도 너무 힘들어요. 자주 못 가서도 미안하지만 솔직히 부담이 너무 커요. 요양원에 가시면 저희도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미숙은 자식들이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서 하는 말이길 바라고 싶었지만 그 말 속에 담긴 차가운 태도는 그녀의 마음을 깊이 아프게 했다. 그래도 난 이 집에서 더 살고 싶다. 여기가 편하구나. 수진이 말을 덧붙이며 마치 최후 통첩을 하듯 말했다. 솔직히 엄마 집도 너무 낡았어요. 언제까지 여기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제는 새 출발을 하셔야 할 때가 된 거예요. 미숙은 분명히 말했지만 자식들은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다. 엄마, 이건 엄마만 생각해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도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요양원에 가시면 훨씬 더 나아질 거예요. 미숙은 자식들이 자신을 걱정하는 척하며 결국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그녀를 설득하려는 의도가 뻔히 보였다. 그러나 자식들이 계속해서 말을 쏟아내자 그녀의 마음은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다. 정말 너희 말대로 내가 거기서 더 행복할 수 있다면 가보는 건 생각해 볼게. 하지만 약속해라. 내 집은 절대 손대지 않겠다고. 나중에 다시 돌아올 수도 있으니 내 집은 그대로 두어야 한다. 자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죠, 엄마.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집은 그대로 두고 엄마를 위해서만 움직일게요. 미숙은 자식들의 말을 듣고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했다. 평생을 함께한 가족이니만큼 그들이 정말로 자신의 행복을 바라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었다. 그래, 너희들이 진심으로 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면 믿어볼게. 하지만 집은 꼭 지켜야 한다는 걸 명심해라. 자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짓는 모습을 보며 미숙은 한순간 마음이 놓이는 듯 했다. 의심스러운 순간들도 있었지만 자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믿음을 거두고 싶지는 않았다. 일주일 후 자식들과 함께 차를 타고 요양원으로 향했다. 차 안의 분위기는 어색했고 마음은 무거웠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자식들이 자신을 위해 선한 일을 하고 있다고 믿고 싶었다. 도착한 요양원은 사진과는 다르게 삭막하고 차가운 느낌을 풍겼다. 텅 빈 방 안에서 낯선 침대와 가구를 보며 고개를 떨구었다. 자식들은 미숙의 짐을 요양원 방으로 옮긴 뒤 서둘러 떠날 준비를 했다. 엄마, 여기 정말 좋아요. 적응하시면 훨씬 편하실 거예요. 곧 또 올게요. 그러나 자식들의 표정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다. 미숙이 서운한 마음에 마지막으로 말했다. 꼭 자주 와야 한다. 엄마가 너희들 얼굴을 못 보면 너무 힘들 거야.
수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럼요, 엄마. 걱정 마세요. 하지만 자식들은 그 말을 하자마자 뒤돌아서 차에 올라타 버렸다. 창문 밖으로 멀어지는 자식들의 모습은 미숙에게 더 큰 외로움을 안겼다. 요양원의 첫날 밤 미숙은 낯선 침대에 누워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차가웠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직원들의 발소리는 불편하게 그녀의 귀를 때렸고 새하얀 천장이 감옥처럼 느껴졌다. 내가 여길 왜 와야 했을까? 미숙은 끝없는 의문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며칠 후 미숙은 요양원 직원들과의 대화에서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친절한 듯 행동했지만 그녀를 억지로 입원실로 보내려는 의도를 숨기지 못했다. 어머님, 지금 방도 좋지만 건강 상태를 생각하면 입원실로 옮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거기는 간호사들이 항상 상주하고 계시니까요. 미숙은 단호히 대답했다. 난 괜찮아요. 여기서 지낼 수 있어요. 굳이 옮길 필요 없어요. 하지만 직원들은 매일같이 찾아와 같은 말을 반복했다. 입원실은 어머님께 더 안전한 환경이에요. 자녀분들도 이곳이 더 좋을 거라고 하셨어요. 미숙은 점점 더 불안감을 느꼈다. 자식들이 정말로 자신을 위해 이런 결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속셈이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어느 날 미숙은 복도에서 직원들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다. 그 박 할머니 말이야. 어르신 자녀분들이 요양원비를 점점 줄이고 있다던데 이번에 입원실로 보내기로 한 거 맞지? 응, 맞아. 입원실로 옮기면 방이 비니까 더 비싼 요금을 내는 새 입주자를 받을 수 있을 거야. 자녀들도 이미 동의했대. 근데 그 어르신은 아직 모르시는 거지. 당연히 모르지. 어차피 자식들이 결정했다고 하면 따를 수밖에 없잖아. 미숙은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자신이 사랑했던 자식들이 자신을 이렇게 철저히 돈 문제로만 계산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일도 없는 척 방으로 돌아왔다. 손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다. 그날 저녁 요양원 간호사가 미숙의 방을 찾아왔다. 간호사는 서류를 들고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다. 어머님, 자녀분들께서 상의하신 내용인데요.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입원실로 옮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입원실은 더 전문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곳이고 어머님께도 이점이 많습니다. 미숙은 분노를 억누르며 대답했다. 내가 여기에 들어올 때 자식들이 그런 이야기는 한 적이 없었어요. 난 지금 방에서 편히 지내고 있어요. 굳이 입원실로 옮길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간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다. 자녀분들께서 이미 입원실 이동을 권유하셨습니다. 어머님이 거절하셔도 자녀분들과 계약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옮기셔야 할 거예요. 여기서도 어머님을 위해 최선을 다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말은 마치 미숙에게 어떤 선택권도 없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다. 미숙은 간호사의 차가운 태도와 뻔뻔한 말투 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다. 미숙은 요양원 생활에 적응하려 애쓰는 가운데 식당에서 다른 입주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불길한 소문들을 들었다. 식탁 주변에 모인 몇몇 입주자가 낮은 목소리로 나누는 이야기는 그녀의 귀를 사로잡았다. 지난주에 입원실로 옮겨진 김 할머니 있잖아. 그분 결국 됐다던데. 태세 아니라 듣기로는 몸이 더 안 좋아져서 병원으로 갔다가 결국. 이야기를 하던 노인이 목소리를 낮췄다. 결국 돌아가셨다는 말도 있어. 근데 이상하지 않아? 갑자기 입원실로 보내더니 며칠 만에 그렇게 됐다니. 다른 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덧붙였다. 여기 요양원 뭐가 좀 수상한 것 같아. 건강한 사람들도 입원실로 보내진 뒤로 갑자기 상태가 나빠진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 그럴 만도 하지. 입원실로 보내면 방이 비니까 더 돈 많은 사람들한테 그 방을 빌려주고 싶을 거 아니야. 미숙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긴장감이 몰려왔다. 소문은 단순한 추측이었을지 모르지만 자식들의 태도와 요양원 직원들이 그녀의 방을 비우려는 태도를 보며 소름이 돋았다. 그들은 정말로 입원실을 핑계 삼아 자신을 쫓아내려는 걸까? 그날 저녁 미숙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렸다. 직원 2명이 복도에서 주고받는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된 것이다. 그 방 말이야.
자식들이 요양원비를 줄인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입원실로 보내버리는 게 맞는 거지. 맞아. 저 방에 새로 들어올 사람은 이번에 계약금도 꽤 크게 넣기로 했대. 그러니 빨리 처리해야 해. 근데 어르신이 아직도 거절하신다. 내일 자녀들이 다시 방문해서 확실히 설득하도록 하라고 했어. 미숙은 충격의 말을 잃었다. 자신이 자식들과 요양원의 거래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했다. 그들은 미숙이 입원실로 가게 되면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계산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다. 미숙은 방으로 돌아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자식들이 단순히 자신을 요양원에 맡긴 게 아니라 그녀의 삶을 이익 창출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침대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사진 액자를 쥐었다. 그 안에는 자신이 온갖 희생을 감수하며 키운 자식들의 얼굴이 있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키웠는데 이런 대접을 받으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 미숙은 액자를 천천히 내려놓으며 결심했다. 더 이상 순순히 당하지만은 않을 것이었다. 자신을 이용하려는 자식들과 요양원의 음모를 반드시 밝혀내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불타는 의지가 그녀의 눈빛 속에 번졌다. 그러던 중 요양원 직원이 건넨 한마디는 그녀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자녀분들께서 요양원비 일부를 연체했다는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께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미숙은 그 말을 듣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들은 불쾌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봐요? 요양원비는 우리가 알아서 내고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연체됐다고 하던데.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뻔뻔한 어조로 답했다. 엄마, 요양원비가 비싸고 솔직히 엄마 혼자 지내시는데 그렇게 큰 방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방을 옮기거나 비용을 줄일 방법을 찾고 있는 거예요. 미숙은 아들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너희가 내 돈으로 요양원비를 내는 줄 알았는데 내가 남긴 돈을 그렇게 쓴 거 아니었니? 왜 너희가 더 줄이겠다는 거야? 그러나 준호는 태연하게 말했다. 엄마도 아시잖아요. 우리도 생활이 빡빡해요. 어쨌든 입원실로 옮기시면 비용도 절약되고 엄마도 더 안전한 거예요. 이건 우리 모두를 위한 거예요. 미숙은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없었다. 자식들에게 더는 의지할 수 없음을 깨달은 그녀는 말없이 전화를 끊었다. 며칠 후 미숙은 우연히 요양원 직원들의 대화를 엿듣고 모든 음모를 알게 되었다. 그 방 이제 입원실로 옮기면 되는 거죠? 자녀분들이 이미 동의하셨다고 했습니다. 새 입주자는 2배의 요양원비를 낸다고 하더라고요. 좋아요. 어르신은 반대하실 테지만 결국 자녀분들 말을 따를 수밖에 없으실 겁니다. 미숙은 몸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방으로 돌아왔다. 자식들이 요양원과 결탁해 그녀를 입원실로 보내고 방을 다른 사람에게 비싼 가격으로 넘기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대접을 받는 거니? 미숙은 밤새 자식들과 요양원이 꾸미는 음모를 곱씹으며 절망에 빠졌다. 하지만 단순히 좌절하고 있을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리고 복수를 위해 스스로 싸우기로 결심했다. 미숙은 요양원에서 지내는 동안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노인 김영철이라는 남성을 알게 된다. 영철은 미숙보다 먼저 요양원에 들어왔지만 그 역시 가족들에게 배신당해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었다. 미숙과 영철은 처음엔 서로의 사정을 잘 알지 못했지만 같은 시간에 정원을 산책하거나 식사 시간을 함께하며 서서히 친밀해졌다. 영철이 미숙에게 조용히 말했다. 이거 뭔가 수상하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엔 그냥 요양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벌어지는 일들이 점점 이상하더군요. 미숙은 영철의 말에 놀랐지만 이미 자식들의 음모를 알게 된 그녀는 영철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사실 저도 이상한 점을 느끼고 있었어요. 제 방을 비우려는 이유를 알게 되었죠. 그들이 요양원과 거래를 했어요. 제 방을 더 비싼 가격에 넘기려고. 영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다. 저도 처음엔 자식들이 저를 위해 이곳에 보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보니 그들은 제 재산을 빼앗아 가려고 했더군요.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을 몰래 처분하고 결국 제가 밀려난 겁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들이 같은 운명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영철은 단호히 말했다. 박 여사님, 우리가 이대로 당할 순 없습니다. 요양원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밝혀내야 해요. 자식들이나 요양원이 더 이상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말이죠. 미숙과 영철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영철은 밤마다 요양원의 어두운 복도를 걸으며 관리실 주변을 은밀히 살폈다. 요양원의 관리실은 항상 잠겨 있었지만 밤마다 직원들이 교대하는 시간대를 유심히 관찰한 결과 교대 직후 잠시 문이 열려 있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느 날 밤 영철은 관리실이 살짝 열린 틈을 이용해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선반 위에 정리된 두꺼운 파일들 사이에서 자신의 이름과 미숙의 이름이 적힌 서류를 발견했다. 서류에는 현재 방의 입주 계약 변경 예정이라는 문구와 함께 새로운 입주자의 정보와 계약 금액이 적혀 있었다. 미숙의 방은 기존 요양원비의 2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새롭게 계약될 예정이었다. 영철은 서류를 몰래 사진으로 찍고 원래 자리에 돌려놓으며 관리실을 빠져나왔다. 방으로 돌아온 그는 미숙에게 서류 내용을 보여주며 말했다. 이것 보세요. 당신의 방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겨질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당신의 자녀들이 동의했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군요. 미숙은 서류 내용을 확인하며 손을 떨었다. 정말 자식들이 나를 이렇게 철저히 배신했다는 말이에요? 이건 그냥 돈벌이를 하려는 거지 다른 게 아니네요. 미숙은 영철과 함께 요양원 직원들의 일상적인 대화를 엿들으며 추가적인 정보를 모았다. 영철은 직원들이 자주 담배를 피우는 뒷마당의 벤치를 관찰 장소로 삼았다. 어느 날 미숙과 영철은 직원 2명이 담배를 피우며 나누는 대화를 들었다. 이제 곧 그 방도 비워지지. 자녀들이 워낙 강하게 요구했나 봐. 맞아. 그리고 그 방 새 입주자는 꽤 괜찮은 금액을 낸다고 하더라. 이건 원장님도 대박이라고 하시던데. 어르신이 반대하면 어쩌지? 반대? 그런 건 상관없어. 자녀들이. 미숙은 대화를 엿듣는 동안 손을 꽉 쥐었다. 이건 범죄예요. 자식들이나 요양원 모두 나를 협박하고 있었던 거예요. 영철은 그녀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다.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대화를 녹음했으니 이제 그들에게 반격할 수 있습니다. 영철은 휴대폰 녹음 기능을 활용해 대화 내용을 철저히 기록해 두었다. 미숙과 영철은 다른 입주자들에게 자신들의 상황을 슬쩍 이야기하며 요양원에서 벌어진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물었다. 그 과정에서 한 노부인은 자신 역시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털어놓았다. 저도 자식들이 갑자기 저를 입원실로 보내야 한다고 했어요. 이상한 점은 자식들이 한 번도 저를 방문하지 않았는데도 요양원에서는 자식들이 요청했다고 하더군요. 혹시 방 계약이나 요양원비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신 적 있나요? 글쎄요. 근데 요양원비가 많이 올랐다고 들었어요. 원장님이 새 입주자들한테 받는 돈이 높아져서 그렇다더군요. 미숙과 영철은 노부인의 말을 통해 요양원에서 자주 벌어지는 패턴을 깨달았다. 자식들의 요청을 빌미로 노인들을 입원실로 보내고 방을 더 높은 금액의 새로운 입주자들에게 계약하는 것이 요양원의 수익 모델이었다. 영철은 요양원에서 일해온 직원 중 한 명인 간호사 윤지영에게 접근하기로 했다. 지영은 다른 직원들보다 비교적 친절했고 입주자들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태도로 유명했다. 영철은 지영이 신뢰할 만하다는 판단 하에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영 씨, 제가 부탁 하나만 드리고 싶어요. 저희 방과 관련된 계약서나 CCTV 기록을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요. 처음에 지영은 당황한 듯 했지만 영철과 미숙의 이야기를 들은 후 고민 끝에 동의했다. 사실 저도 요양원에서 이상한 점을 느꼈어요. 입원실로 옮기라는 요청이 갑작스럽게 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조용히 알아볼게요. 지영은 며칠간 비밀스럽게 자료를 확인한 뒤 계약서와 관련된 요양원의 내부 메모를 가져왔다. 또한 CCTV 기록은 요양원의 외부 보안팀이 관리하지만 그녀는 당일 자녀들의 방문 기록이 없다는 사실을 직원들 사이의 대화를 통해 확인했다. 그 날짜에 자녀분들이 요양원을 방문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계약서도 자녀분들이 직접 작성한 게 아니라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지영의 도움으로 미숙과 영철은 중요한 단서를 확보할 수 있었다. 미숙은 고맙다는 말과 함께 눈물을 흘렸다. 정말 감사해요, 지영 씨. 당신 같은 분이 없었다면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미숙과 영철은 확보한 증거들을 정리했다. 요양원 계약서, 직원들의 대화 녹음, CCTV 영상 등 모든 자료가 자식들과 요양원의 음모를 입증하고 있었다. 미숙은 다짐했다.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예요. 자식들이나 요양원이 벌인 짓을 세상에 밝힐 거예요. 영철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 함께 싸웁시다. 그들이 벌인 짓을 똑똑히 보여줘야 해요. 미숙과 영철은 모은 증거들을 가지고 요양원의 비리를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다. 영철은 지역의 작은 신문사와 연계된 기자를 알고 있었다. 그는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다. 제가 요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비리를 폭로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자녀들과 요양원이 공모해 노인들의 재산을 갈취하는 증거가 있어요. 기자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영철이 보여준 계약서 사진과 녹음 파일, 지영이 제공한 내부 문서를 확인하고는 사건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이건 대중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곧바로 취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자는 미숙과 영철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을 다루는 기사를 준비했다. 기사에는 요양원의 비리와 자식들의 공모 행태를 고발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미숙은 기자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제 이름을 공개해도 괜찮아요. 이건 단지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당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기사 발행 후 요양원은 큰 충격에 빠졌다. 사건은 빠르게 지역 커뮤니티와 언론에서 확산되었고 요양원 입주자들의 가족들이 항해 전화를 걸어오며 비난을 쏟아졌다. 원장은 긴급히 직원들을 모아 대책 회의를 열었고 대화는 혼란과 분노로 가득 찼다. 이제 어쩔 겁니까? 입주자들이 대거 이탈하면 우리 요양원은 끝장입니다. 우선 문제가 된 방에 CCTV 지우고 기록을 조작해야 합니다.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가족들에게는 적당한 변명을 하죠. 원장은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 속에서 한 가지 대책을 떠올렸다. 미숙을 압박해 기사를 철회하도록 만드는 것. 그는 미숙을 호출해 직접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 다음 날 미숙은 요양원의 원장실로 불려갔다. 원장은 평소와는 다른 온화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미숙에게 차를 권하며 말했다. 어르신, 여기까지 오시느라 힘드셨죠? 제가 직접 모셔왔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미숙은 그의 가식적인 태도에 속지 않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무슨 일이신지 아시잖아요. 제가 공개한 일이 불편하셨나요? 원장은 억지로 웃으며 말을 이어갔다. 어르신, 저희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오히려 입주자분들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런 오해가 생기니 안타깝습니다. 미숙은 그를 날카로운 눈빛으로 응시하며 말했다. 오해라고요? 내 재산을 빼앗으려고 한 건 사실 아닌가요? 계약서도 조작했잖아요. 원장은 순간적으로 미소를 거두며 목소리를 낮췄다. 저희 입주자들은 다들 건강과 안락을 위해 요양원에 오시는 겁니다. 어르신도 여기서 오래 계셨으니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저희를 공격하면 어르신에게도 좋을 건 없을 겁니다. 미숙은 그의 말이 협박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좋을 게 없다고요? 그러면 당신들은 어쩔 건데요? 원장은 차가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어르신이 그 기사를 철회하면 저희는 입원실로 보내겠다는 요청을 당장 취소하겠습니다. 게다가 다른 입주자분들께도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겁니다. 미숙은 그의 말을 듣고 비웃으며 대답했다. 저한테요? 그게 당신들이 내놓을 대책입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았어요. 당신들이 아무리 입을 막으려 해도 소용없어요. 원장은 이제 완전히 태도를 바꿨다. 그는 미숙에게 직접적으로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다. 어르신, 이걸 모르시나 본데 요양원의 기록과 CCTV는 저희가 관리합니다. 만약 여기서 더 소란을 피우시면 다른 입주자들과 가족들에게 어르신이 요양원의 규칙을 위반했다고 알릴 겁니다. 그런 소문이 퍼지면 어르신 입장이 곤란해질 수도 있어요. 미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원장을 향해 말했다. 규칙을 어겼다고요?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녀는 영철과 함께 준비한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원장은 그 순간 얼어붙었다. 미숙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 안에 당신들이 계약서를 위조한 증거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입주자들의 재산을 착취하려는 이야기도 녹음되어 있죠. 이제 경찰이 들으면 어떨까요? 원장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황급히 태도를 바꾸려 했다. 어르신, 그건 오해입니다. 혹시 제가 잘못 말씀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못했다는 증거가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미숙은 비웃으며 말했다. 그걸 경찰이 확인하게 할게요. 더 이상 당신들과 대화할 필요가 없겠네요. 미숙은 원장의 사무실을 떠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모든 걸 끝내야 해. 이곳에서 내가 겪은 고통을 똑같이 돌려줄 거야. 이후 그녀는 영철과 함께 모은 자료들을 경찰과 기자에게 모두 넘겼다. 요양원 내부 직원들의 증언까지 더해지면서 요양원의 비리와 악행이 명백히 드러났다. 원장과 고위 직원들은 언론의 비난을 피할 수 없었고 내부 조사가 시작되었다. 미숙이 언론을 통해 요양원의 비리와 자식들의 공모를 폭로한 기사가 발행된 뒤 자식들은 거센 비난에 휩싸였다. 직장 동료들과 주변 사람들이 기사를 읽고 수군거렸고 소셜미디어에는 불효자라는 댓글이 쏟아졌다. 그런 상황에서도 자식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어머니를 원망하기 시작했다. 준호는 미숙에게 전화를 걸어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대체 왜 이러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를 망신 주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 저희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미숙은 차분히 대답했다. 내가 망신을 준 게 아니야. 너희가 한 행동이 세상에 드러난 것뿐이야. 준호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화를 냈다. 우린 엄마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요. 요양원도 엄마 건강을 위해 알아본 건데 왜 이렇게 뒤통수를 치세요? 미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건강을 위해서? 너희가 내 재산을 팔아먹으려 했던 거 아니었니? 내가 바보 같아서 다 속아 넘어갈 줄 알았니? 미숙의 폭로로 인해 자식들 간에도 갈등이 발생했다. 수지는 오빠에게 화를 내며 말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조심했어야지. 왜 그런 허술한 계약서를 준비해서 이런 사단이 나게 만들어? 준호는 답답하다는 듯 반박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엄마가 이렇게까지 할 줄 누가 알았냐고. 수지는 눈을 부릅뜨며 소리쳤다. 그래, 오빠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가졌어. 사람들한테 불효자 소리 듣고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그들의 대화는 비난과 책임 전가로 점철되어 있었다. 그러나 서로를 탓하는 와중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몇 차례 다툰 후 자식들은 전략을 바꾸고 미숙을 회유하기로 했다. 준호와 수지는 요양원을 직접 방문해 미숙을 만났다. 수지는 억지로 눈물을 짜며 말했다. 엄마, 우리가 다 잘못했어요. 기사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제 우리도 다 끝난 것 같아요. 준호도 덩달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엄마, 제발 기사를 철회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이대로 끝내자고요. 미숙은 그들의 가식적인 태도를 단번에 알아챘다. 그녀는 차가운 눈빛으로 대답했다. 내가 잘못했다고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 재산을 가져간 것부터 돌려줘.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라도 해봐. 그러나 자식들은 돌려줄 재산이 없다는 핑계를 댔다. 수지는 다급히 말했다. 엄마, 그 돈은 이미 요양원비로 다 썼어요. 지금 우리도 여유가 없어요. 미숙은 그들의 뻔뻔함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여유가 없다고? 너희가 그 돈으로 뭘 했는지 내가 몰랐을 줄 알니? 더 이상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내가 너희 같은 자식들을 믿었던 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야. 어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자식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결국 그들은 서로를 원망하며 요양원을 떠났다. 준호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좋아요, 엄마. 우리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을게요. 엄마가 그렇게 하고 싶다면 알아서 하세요. 수지는 문을 나서며 어머니를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들의 모습은 그저 비겁함과 무책임함 그 자체였다.
미숙은 자식들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삼켰다. 그러나 그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이제 더 이상 너희에게 속지 않아. 내 남은 인생은 너희를 위해 쓰지 않을 거야. 요양원 사건이 온 지역 사회에 알려지면서 미숙과 영철의 투쟁은 많은 노인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요양원 입주자들도 자신들의 경험을 털어놓기 시작했고 지역 어르신 권익보호단체가 그들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경찰은 요양원에 대한 공식 수사에 착수했다. 미숙이 제공한 증거와 지영의 증언,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이 더해지면서 요양원의 불법 행위가 명백히 드러났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미숙은 요양원을 떠나 영철이 소개해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그곳은 요양원보다 훨씬 작았지만 미숙은 자신의 공간에서 자유롭게 지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는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의 상사는 미숙의 사연이 담긴 기사를 언급하며 회사 이미지에 해를 끼쳤다는 이유를 들었다. 준호는 모든 것이 어머니 때문이라고 원망하며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왔다. 수진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SNS에 달린 수많은 비난 댓글에 괴로워했고 주변 지인들이 하나둘씩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다. 한 친구는 직접적으로 말했다. 난 내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자기 엄마한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나한테 어떨지 생각하니 무섭더라. 수지는 이 모든 상황이 어머니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분노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행동이 가져온 결과라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었다. 한편 미숙의 사연은 더 많은 관심을 받으며 전국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노인 권익 단체들은 미숙을 초청해 그녀의 경험을 들었고 그녀의 용기를 높이 평가했다. 영철도 그 과정에서 함께했으며 두 사람은 다른 노인들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미숙 씨가 보여준 용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는 노인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주셨어요. 영철의 말에 미숙은 겸손하게 답했다. 저는 그저 제 삶을 지키려고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같은 상황에 처한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된다면 기쁘죠. 요양원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준호와 수지는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준호는 새 직장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수지는 사회적 고립감에 시달렸다. 어느 날 저녁 술에 취한 준호가 미숙의 원룸을 찾아왔다. 그는 문을 세게 두드리며 소리쳤다. 엄마, 문 좀 열어봐요. 이게 다 뭐 하는 짓이에요? 미숙은 조용히 문 앞에 서서 아들의 말을 들었다.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망가졌다고요. 직장에서 잘리고 친구들은 다 등 돌리고. 이게 엄마가 원하던 건가요? 미숙은 문을 열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식들의 감정 조작에 휘둘리지 않기로 다짐했었다. 문 밖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엄마, 제발, 도와줘요.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미숙은 여전히 문을 열지 않았지만 아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진심으로 아들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변화하기를 바랐다. 다음 날 아침 미숙은 현관문 앞에 놓인 편지를 발견했다. 준호가 남긴 것이었다. 엄마, 어젯밤에 죄송합니다. 술에 취해 이성을 잃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요즘 정말 힘들어요. 직장도 잃고 모든 사람들이 저를 나쁜 사람으로 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다 제가 자초한 일이라는 걸 이제야 깨닫고 있어요. 엄마한테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용서해달라는 말을 할 자격도 없겠지만 그래도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미숙은 편지를 읽고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여전히 자식들을 사랑했다. 하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변화하기 전까지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요양원 원장과 주요 관계자들이 기소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검찰은 입주자들의 재산을 착취한 혐의로 여러 건의 사기 및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미숙과 영철의 증언은 수사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들의 용기는 많은 피해자들에게 힘이 되었다. 기소 소식이 전해지자 수진도 미숙을 찾아왔다. 그녀는 얼굴이 창백했고 눈에는 피로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엄마, 저예요. 미숙은 차분히 딸을 맞이했다.
들어오렴. 수지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와 앉았다. 그녀는 잠시 말없이 손을 비틀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한 행동들이 돌이켜 생각해보면 너무 끔찍해요. 미숙은 묵묵히 딸의 말을 들었다. 오빠랑 저는 그저 편하게 살려고 엄마를 몰아넣은 거예요. 엄마가 혼자 계시는 게 불편했던 게 아니라 우리가 신경 쓰기 싫었던 거예요. 요양원비도 엄마 돈으로 내면서도 그마저 아깝다고 생각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요즘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정말 견디기 힘들어요. 하지만 그건 다 제가 자초한 일이죠. 엄마한테 그런 짓을 한 사람이 어떤 대우를 받아야 할지 이제야 조금 이해가 돼요. 미숙은 한동안 침묵했다. 그녀는 딸을 아직도 사랑했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다. 수진아, 나는 내가 정말 후회하고 있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어. 그건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거야. 지금 중요한 건 내가 이 경험을 통해 어떻게 변화하느냐는 거지.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엄마. 제가 다시 엄마 신뢰를 얻으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래도 기회를 주실 수 있나요? 미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수진아, 나는 너희를 미워하지 않아. 하지만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 거야. 시간이 필요해. 그동안 내가 진정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 관계도 조금씩 회복될 수 있을 거야.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어머니에게 다시는 상처를 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미숙은 영철과 함께 고즈넉한 시골 마을의 작은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주변은 푸른 산과 맑은 개울로 둘러싸여 있었고 작은 텃밭에서는 계절마다 다양한 채소가 자라고 있었다. 그녀는 아침마다 새소리를 들으며 눈을 떴고 영철과 함께 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다. 미숙은 마당에 심은 꽃들을 가꾸며 말했다. 이제는 내가 정말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생긴 것 같아. 영철은 그녀의 옆에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미숙 씨, 이곳은 당신이 누리는 자유와 평화의 공간이에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해요. 요양원 사건이 법정으로 이어지면서 미숙과 영철은 검찰 측 주요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은 여러 차례 열렸고 그들은 자신들이 겪은 일을 담담하게 증언했다. 지영을 비롯한 양심적인 직원들의 증언도 더해졌다. 요양원 측은 입주자들의 방을 비싸게 재계약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노인들을 입원실로 보내는 시스템을 운영했습니다. 지영의 증언은 강력했다. 그녀는 내부 문서와 자신이 목격한 일들을 상세히 진술했다. 계약서는 대부분 가족들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장의 지시로 직원들이 서명을 위조한 사례도 여러 건 있었어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미숙의 사연은 더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그녀의 용기는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고 비슷한 사례들이 전국 각지에서 제보되기 시작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전국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면서 여러 불법 행위가 추가로 적발되었다. 여론의 관심이 높아지자 정부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박미숙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요양원과 같은 시설의 투명성을 높이고 노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노인 학대와 착취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박미숙법은 앞으로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법무부 관계자의 말에 미숙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의 개인적인 고통이 사회적 변화로 이어진 것이다. 미숙은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단순히 잊어버리지 않고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돕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영철과 함께 요양원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단체를 설립했다. 이 단체는 법률 상담부터 재산 보호, 요양원 선택에 대한 조언까지 다양한 도움을 제공하며 빠르게 성장했다. 그녀는 단체의 첫 회의에서 말했다. 우리는 어르신들이 더 이상 소외되고 착취당하지 않도록 싸울 겁니다. 제가 했던 선택이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단체는 미숙의 이름과 함께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그녀의 이야기는 언론에서도 널리 소개되었다. 한편 요양원 원장과 핵심 직원들은 사기, 횡령,
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원장은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요양원은 폐쇄되었다. 피해자들에게는 일정 금액의 배상금이 지급되었지만 그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완전히 보상하기에는 부족했다. 미숙의 자식들은 그녀가 단호히 관계를 끊은 이후 처음에는 오히려 어머니를 원망하며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가져온 결과를 뼈저리게 느꼈다. 사회적 비난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뒤늦게 깨닫기 시작했다. 어느 날 준호는 미숙의 단체 사무실을 찾아와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제가 너무 늦었죠.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다시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게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미숙은 한동안 그를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거야.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지만 나에게 준 상처는 시간이 필요할 거야. 진정으로 변했다면 그 모습을 보여줘. 수진 역시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다. 그녀는 말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다시는 엄마를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너무 어리석었어요. 미숙은 표정을 풀고 조용히 대답했다. 너희가 변하겠다고? 그 모습을 오래도록 보여줘. 그게 너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미숙은 자식들의 태도 변화를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한편으로는 그들의 진정성을 믿고 싶었지만 지난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았다. 그녀는 영철과 함께 앉아 말했다. 난 아직도 내가 제대로 한 건지 모르겠어. 그들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내가 그들에게 준 사랑이 너무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 같아. 영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위로했다. 미숙 씨, 당신은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에요. 그들이 변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만으로도 당신은 훌륭해요. 이제는 당신의 행복을 우선으로 생각해요. 준호와 수지는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미숙의 단체 활동을 멀리서 지켜보며 응원했고 가끔 작은 기부도 보냈다. 비록 직접적인 관계 회복은 더딘 과정이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다. 미숙의 단체는 점점 더 많은 지지를 받았고 그녀는 점차 자식들에게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자신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 이제 그녀는 자신만의 인생을 살고 자신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기로 했다. 미숙과 영철의 관계도 깊어졌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새로운 삶을 함께 만들어갔다. 비슷한 상처를 가진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했다. 어느 저녁 미숙은 단체에서 주최한 행사에서 소감을 발표하게 되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제 자식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제가 평생 사랑하고 키운 아이들이었지만 그들은 저를 단지 부담으로 여겼죠. 요양원과 결탁해 제 재산을 빼앗으려 했고 저를 입원실로 보내 제 존재를 지우려 했습니다. 청중은 숙연해졌다. 하지만 저는 그곳에서 영철 씨를 만났고 함께 싸울 용기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걸 깨달았죠.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숙은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바라보았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큰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다. 그 속에서 미숙은 뒷자리에 앉아있는 준호와 수진을 발견했다. 그들은 조용히 박수를 치고 있었고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후회가 섞인 표정이 담겨 있었다. 행사가 끝난 후 준호와 수진은 조심스럽게 미숙에게 다가왔다. 엄마, 오늘 말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와줘서 고맙구나.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저희도 엄마의 활동을 응원하고 싶어요.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다면. 미숙은 자식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서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래. 우리 천천히 다시 시작해보자. 하지만 조건이 있어. 내 삶은 내가 결정한다는 걸 존중해줘야 해. 준호와 수지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에요, 엄마. 앞으로는 엄마의 선택을 존중할게요.
그날 저녁 미숙은 영철과 함께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제야 진정한 해방을 느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 결정을 존중하는 삶을. 영철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게 바로 당신이 찾던 행복일 거예요. 하늘에는 별빛이 가득했고 미숙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의 삶은 고통과 상처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그녀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아냈다. 미숙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녀가 설립한 단체는 전국적인 네트워크로 성장했다. 황혼의 권리 지킴이라는 이름의 이 단체는 노인들의 재산권과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는 데 앞장섰고 노인 복지 정책에도 영향을 미쳤다. 미숙은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출간했다. 황혼의 복수라는 제목의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노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그녀는 전국을 다니며 강연을 하기도 했다. 우리의 나이가 많다고 해서 우리의 목소리가 작아질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경험과 지혜로 더 크게 외쳐야 합니다. 미숙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고 노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준호와 수진도 서서히 변화했다. 그들은 어머니의 활동을 지원하면서 자신들의 과거 행동을 반성했다. 비록 완전한 용서와 화해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들은 진심으로 노력했다. 미숙의 생일에 준호와 수진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그것은 그들이 함께 만든 영상 메시지였다. 엄마, 저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는 정말 깊이 이해하고 있어요. 엄마의 삶을 존중하지 않고 엄마를 단지 부담으로 여겼던 그 시간들이 정말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런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지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셨죠. 수진이 이어 말했다. 엄마, 저희는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앞으로도 엄마의 선택을 존중하고 엄마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지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엄마. 미숙은 영상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식들을 여전히 사랑했고 그들의 변화를 진심으로 기뻐했다. 어느 날 미숙은 영철과 함께 그들이 처음 만났던 요양원 자리를 찾았다. 그곳은 이제 황혼의 쉼터라는 새로운 노인 복지 시설로 바뀌어 있었다. 미숙의 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이 시설은 노인들의 권리와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곳이었다. 미숙은 건물을 바라보며 말했다.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해. 내가 가장 고통받았던 곳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장소가 되었으니. 영철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게 미숙 씨의 가장 큰 승리 아닐까요? 고통을 희망으로 바꾸는 것.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과거의 상처를 넘어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5년이 흘렀다. 미숙의 황혼의 권리 지킴이 단체는 이제 전국적인 조직으로 성장했다. 그녀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었고 박미숙법은 노인 권리 보호의 근간이 되었다. 어느 따뜻한 봄날 미숙과 영철은 그들의 작은 정원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72세와 75세의 나이에 시작한 새 인생이었다. 하객들 사이에는 준호와 수진 가족도 있었다. 자식들은 지난 5년간 꾸준히 변화하며 어머니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영철 씨를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우리가 만난 장소는 지옥 같았지만 그곳에서 찾은 서로의 존재는 하늘이 내린 선물이었죠. 미숙의 말에 하객들은 감동의 박수를 보냈다. 영철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미숙 씨가 보여준 용기는 저에게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어둠에서 빛을 찾았고 이제 그 빛으로 다른 이들의 길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결혼식 후 미숙은 준호와 수진에게 다가갔다. 그들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담겨 있었다. 엄마, 정말 축하드려요. 영철 아버님과 행복하게 사세요. 미숙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너희가 함께 해줘서 기쁘구나. 이제 미숙의 단체는 요양원 감시를 넘어 노인들이 스스로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주거 공동체 사업으로 확장했다. 황혼마을이라 불리는 이 공동체는 노인들이 서로 돕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모델이 되었다. 미숙과 영철은 이 마을의 첫 번째 주민이 되었다. 그들의 집 앞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고
그곳에서 미숙은 자신이 좋아하는 꽃을 가꾸었다. 준호와 수진도 변화했다. 준호는 노인 복지 관련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수진은 어머니의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그들은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새로운 관계를 쌓아가고 있었다. 미숙의 80번째 생일 파티에서 그녀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말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이 결국 가장 빛나는 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배웠습니다. 우리의 나이가 많다고 해서 우리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우리는 더 많은 지혜와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녀의 말에 모두가 깊이 공감했다. 미숙이 걸어온 길은 많은 노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고 사회의 인식도 조금씩 바꾸어 놓았다. 황혼의 나이에 시작된 그녀의 투쟁은 이제 아름다운 꽃을 피웠다. 미숙은 영철의 손을 잡으며 창밖의 아름다운 일몰을 바라보았다. 우리의 황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영철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노년의 삶은 결코 소외와 무력함의 시간이 아닙니다. 황혼의 복수는 한 노인의 투쟁과 승리를 통해 나이에 상관없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 사회가 노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존엄과 자율성을 존중할 때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